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최신의 노처녀 대소동. 양주고을에 사는 최씨 댁엔 자식이 넷이 있었으니 아들 하나에 딸 셋이었다. 그런데 최씨 부부는 자식들을 다 키워보지도 못하고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다. 외아들 최생호는 제법 넉넉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런 오빠를 둔 최생원의 세 누이 동생은 시집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인색한 오빠 덕에 꽃다운 나이를 방구석에서 한숨으로 보내야 했다. 첫째는 25, 둘째는 20살, 막내는 18이었다. 그 시절 기준으로 보면 막내를 제외하고는 이미 혼기를 훌쩍 넘긴 노처녀 신세였다. 봄볕이 따뜻한 어느 날이었다. 들판에는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고 뒷산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자매들은 공연히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렸다. 따스한 바람 때문인지 노처녀의 서름 때문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다가 첫째가 봄볕에 발그레해진 얼굴로 동생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재미난 거나 하자. 그러자 둘째가 담장 너머 들판을 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재미난 거? 시집 가는 것 말고 뭐 재미난 게 어딨어? 막내도 한마디 보탰다. 언니들이 시집을 가야 내 차례도 올 텐데 내가 시집 못 가는 건 언니들 탓이야. 막내는 오빠가 인색해서 시집을 못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언니들이 어딘가 부족해서 여태 시집을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첫째는 그런 동생들을 달래며 말했다. 시집 가는 거야 오빠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니 그건 잠시 잊고 재미난 놀이나 해보자. 재미난 놀이가 뭐야? 사또놀이 말이야. 그래, 그게 좋겠다. 사또놀이라도 해서 가슴에 쌓인 시름이나 풀어보자. 그렇게 세 자매는 아무도 없는 뒤뜰로 나섰다. 첫째가 사또를 맡고 둘째는 아전, 막내는 오빠인 최생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첫째는 부러진 사다리를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 형리를 시켜 최생원을 잡아오라고 일렀다. 너희 누이가 일찍 부모를 잃고 너를 아비로 삼아 사는 거로 안다. 그러나 이미 출가한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적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진정 돈이 아까운 것이냐? 너희 누이들이 아름답고 마음이 착해 이웃에서 칭찬이 자자한데도 시집을 보내지 않는 건 죄가 마땅하니 볼기를 맞아야 하느니라. 최생원 역할을 맡은 막내가 고개를 조아리고 항변을 했다. 난리통에 집안이 기울어 혼수를 장만하기 힘이 들었고 양반을 찾았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 혼사를 주저하고 있사옵니다. 그 말은 거짓이다. 난리에 가세가 줄었다지만 난리를 같이 만난 다른 사람들은 시집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혼수를 갖추기 힘이 든다면 형편에 따라 준비하면 되고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건넌 마을에 사는 김선비의 자제도 있지 않느냐. 사또로 변신한 첫째가 근엄한 목소리로 거듭말했다. 과인이 살펴보니 오라비가 참으로 불효막심한 자로다. 당장 곤장 100대를 쳐라. 둘째는 아전 역할을 맡아 막대기로 땅을 탕탕 치며 외쳤다. 곤장 100대를 쳐라! 쳐라!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웃고 떠들며 잠깐이나마 가슴에 쌓인 한숨을 날려보냈다. 그러나 웃음 끝에 남는 건
또다시 한숨이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놀지 않으면 이 답답함을 어찌 견디겠어. 그렇게 봄날 오후 최신의 뒤뜰에서는 해묵은 시름과 웃음이 뒤섞이며 한편의 장터극 같은 사또놀이가 펼쳐졌다. 이거 재미있구먼. 그때 관아의 매 사냥꾼이 그걸 보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에 놀란 새처녀는 황급히 숨어버렸다. 그 와중에 첫째는 급히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어버렸다. 둘째와 막내는 깜짝 놀라 달려와서 첫째를 부축했다. 첫째는 발목을 감싸진 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세 자매는 고개를 돌렸다. 아가씨들이 사또놀이를 이렇게나 실감나게 하다니 내가 지금 관아 마당에 있는 줄 알았소. 매사냥꾼은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사또나리가 그만 발목을 삐셨다니 이거 참 큰일이요. 첫째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둘째와 막내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키득거렸다. 매사냥꾼이 웃으면서 관아로 들어가고 있을 때 한 선비가 관아를 찾아왔다. 이보시오, 그대는 관아의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사또는 자리에 계신가? 계십니다만 오늘 실족하여 낙상한 관계로 내실에 들어가 쉬고 계십니다. 선비는 사또의 친구였다.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얼마나 다쳤는지 궁금하여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니 자네 오랜만이구먼. 웬일인가? 동원 마당에 들어서자 사또가 두 팔 벌려 반겼다. 아니 실족하여 자리를 비운 줄 알았는데 벌써 다 나았는가? 선비가 놀라서 물었다. 뭐라? 누가 그런 공연한 헛소문을 퍼뜨렸단 말인가? 화가 난 사또는 곧 아전을 불렀다. 당장 누군지 잡아오라. 관아 앞에서 매사냥꾼을 만났는데 그자가 한 말이네. 아전은 뛰어나가 매사냥꾼을 끌고 왔다. 매사냥꾼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최생원의 누이가 자칭 사또라 하여 사다리에 앉았다가 낙상한 걸 보고 선비님을 만나 우스갯소리를 했사옵니다. 매사냥꾼은 자신이 본 걸 자세하게 아뢰었다. 그 말을 들은 사또와 선비는 손뼉을 치고 웃고 나서 곧 최생원을 잡아오게 했다. 사또의 명을 받은 아전은 당장 최생원을 잡으러 달려갔다. 최생원 나리 큰일 났습니다요. 뭔 일인데 그리 야단법석이요? 사또 나리가 당장 관아로 나와보라 하십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생원은 허둥지둥 옷을 단정히 여미고는 관아로 끌려갔다. 동원에 들어서자마자 사또는 눈을 부라리며 꾸짖었다. 그리고 첫째 딸이 최생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부모 잃고 오라비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누이 셋을 꽃다운 나이에 방구석에 묶어두고 어찌 시집 보낼 책임도 다하지 않느냐. 난리통에 가세가 기울어 혼수를 장만하기가 어려웠고 양반을 찾았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 혼사를 주저하고 있사옵니다. 최생원은 막내가 한 말과 똑같이 대답했다. 건넌 마을 김선비 아들이 있지 않느냐. 최생원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사또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는 거지? 사또는 최생원에게 엄히 꾸짖었다. 이제 더는 변명 말고 곧장 혼사를 결정하라. 만약 또 꿈을 대면 곤장을 칠 것이다. 최생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알겠사옵니다, 사또님. 곧바로 혼례 준비를 하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최씨네 마당은 잔치집이 따로 없었다.
딸들이 박수치고 춤을 췄고 마당에선 첫째가 다친 발목을 절뚝거리며 방긋웃었다. 사또놀이가 약효가 최고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네. 이렇게 최신의 세 딸은 봄이 가기 전 모두 혼례를 치르고 답답한 한숨을 웃음으로 바꿔버리는 기적 같은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야. 어느 마을에 잘생기고 총명한 총각이 살았다. 부잣집 자제에다가 용모가 수려해서 동네 처녀들 가슴을 설레게 했다. 또한 천성이 학문을 좋아해서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들릴 때면 동네 처녀들은 살며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나 총각은 일찍이 경치를 구경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집안에 들어앉아 글 공부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여자로 인해 마음을 빼앗겨버린 적도 없었다. 그런 총각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걸음을 멈추고 여자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하얀 얼굴에 가냘픈 몸매, 그야말로 절세 미인이었다. 총각은 한참 동안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누군데 내 마음을 이리 흔들어 놓는가. 여자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니 저만치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총각은 글 공부도 있고 머릿속이 온통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리움에 밤잠도 설치고 입맛도 없었다. 그날 밤 낮에 보았던 그 여자가 꿈속에 나타났다. 화려한 신부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여자의 안색이 몹시 창백하고 두 눈은 보는 이의 동정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꿈에서 깨어난 총각은 여자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했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증이 더해갔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이댁 아씨는 어떤 분인가? 이댁엔 아씨가 두 분인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요? 어제 외출했던 아씨 말이네. 아, 큰 아씨 말씀인가요? 하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아씨인데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지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합니다 그려. 총각은 하인을 통해서 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다. 건넌 마을 김선비의 아들과 혼례를 치렀지만 시댁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며 이후 슬픔을 이기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마저 돌아가시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온 총각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연정을 감추지 못하고 용기를 내 여자를 찾아갔다. 큰아씨께 잠시 뵙자고 전하게.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여자가 나왔다. 어인일로 저를 보자고 하십니까? 당신에 대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한 번만 만나주시오.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총각이 방에 들어가자 여자는 방구석에 놓아둔 회초리 다발을 꺼내들었다. 이건 제가 잡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매질하던 회초리입니다. 오늘은 다른 일로 들어야겠군요. 그게 무슨 말이오? 과거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녀자를 넘보시다뇨. 회초리를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시겠습니까?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러나 여자는 흔들리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회초리를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시겠습니까? 총각은 결국 바짓단을 걷어올리고 여자가 휘두르는 회초리를 맞았다. 회초리로 맞는 아픔보다 연모하는 여인에게 거절당하는 상처가 더 컸다. 과거에 급제하면 다시 찾아오겠소. 총각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두고 보자. 내 기필코 과거에 급제하리라.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심기일전하여 글공부에만 매진했다. 그리고 반드시 급제를 해서 여자에게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글공부가 안 되거나 잡생각이 들 때마다 여자에게 회초리를 맞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침내 총각은 과거길에 올랐고 드디어 급제를 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총각은 그 집에 찾아가 여자를 만났다.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소. 이제 내 뜻을 받아주시겠는지요? 마침내 뜻을 이루셨군요. 하지만 어찌 한 여자가 두 지아비를 섬기겠는지요? 총각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저와는 맺을 수 없는 인연이오나 관연한 제 동생이 있사오니 한번 만나보시죠. 그게 무슨 말이요? 난 그만 가겠소. 총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을 나오고 말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마을길을 거닐던 총각은 맞은편에서 오는 여자에게 눈길이 갔다. 가냘픈 몸매에 어여쁜 얼굴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어디 사는 누구지? 총각은 궁금해서 여자의 뒤를 슬며시 따라갔다. 그런데 그 처녀가 총각을 마다했던 바로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총각은 용기를 내서 다시 그 집 문을 두드렸다. 하인이 밖으로 나오더니 총각을 보자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시랍니다. 총각이 들어가자 여자 옆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처녀가 앉아 있었다. 제 동생입니다. 인사드려라. 처음 뵙겠습니다. 여동생은 언니 못지않은 미인이었다. 예전에 다녀가신 뒤로 제 동생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길에서 마주친 건 우연이 아니었지요. 그럼 일부러 나와 마주친 거란 말이요?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총각은 슬며시 여동생에게로 마음이 향했다. 내 마음이 마치 갈대와도 같구나. 총각은 자기 마음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한 여자를 마음에 두었던 총각은 과거에 급제하고 여자의 아리따운 동생을 아내로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임초씨가 잠자리에서 눈을 떴다. 아직 닭이 울지 않는 걸 보니 날이 새려면 아직 멀었나 보다. 점점 새벽잠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진 걸 보니 나이 탓인지도 모른다. 40이 훌쩍 넘은 임초씨는 독신으로 살아왔다. 그 바람에 임초씨는 동네 아이들에게 총각 할아비로 불린다. 그의 이름은 임승한. 젊은 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글공부를 하다 홀어머니 병환 때문에 다시 돌아와 병간호에 전념했지만 만 3년이 채 못 되어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병든 홀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도 혼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외롭게 혼자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 주변에서 몇 차례 중매를 서려 했지만 임초씨가 매번 거절하는 바람에 입장만 난처해졌다. 그 이후론 아무도 나서질 않았다. 임초씨는 잠에서 깨어
조용히 지난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글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곳에서 만난 박서진이란 친구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학문적인 토론도 하며 진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서진에겐 여동생이 있었다. 내 여동생이라네. 유진아, 인사드려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진이라 하옵니다. 서진의 집에 갔다가 처음 유진을 본 승한의 가슴이 뛰었다. 내 동생 어떤가? 글쎄. 승한은 얼굴이 빨개져서 말까지 더듬거렸다. 서진의 집에 드나들며 승한과 유진은 눈까지 건넬 만큼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따스한 봄날 자작나무 숲에 나들이를 가는 두 사람을 유진이 따라 나섰다. 날씨는 따사로웠고 축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 풀밭에서 그들은 준비해온 점심을 먹었다. 서진은 자리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고 승한과 유진은 근처를 산책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승한은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이 들키지는 않을까 불안했다. 유진이 그런 속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승한을 빤히 쳐다보았다. 오라버니, 제게 할 말 없으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마음이라도 들킨 듯 그저 눈앞이 하얗게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승한이 대답했다. 서진이 기다리겠다. 그래요. 그럼 가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들이에서 돌아오고 얼마 후 어머니의 병환 소식이 전해졌고 승한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임초씨가 중얼거렸다. 날이 밝자 임초씨는 여장을 챙겼다. 그리고 20년 전의 기억을 향해 길을 떠났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승한은 젊은 날 유진과의 기억이 어린 그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서진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얼마만인가? 잘 지냈는가? 서진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다 못한 얘기로 밤을 지샜다. 승한은 서진에게 유진의 소식을 물었다. 다음날 서진의 집을 나선 승한은 유진을 찾아갔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중년 부인이 그를 맞았다. 오랜만이요. 그러네요. 유진이 내온 찻잔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그만큼 두 사람에게 공통분모가 없었다. 마침내 승한이 입을 열었다. 그때 난 당신을 좋아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했더라면 그러면 허락했겠지요. 이젠 너무 늦었지만요. 유진은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유진과 헤어진 승한은 돌아오는 길에 자작나무 숲에 가보았다. 사람의 모습은 변했지만 그곳은 달라진 게 없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임초씨가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우는 여인. 홍문관 부제약 이정직은 매사에 빈틈이 없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깐깐한 성격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대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도에 어긋나는 줄 아옵니다. 그 정도는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임금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그가 있는 자리에선 누구나 말을 조심했다. 언제 어느 때 임금의 귀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관리들은 이정직을 피하기 일쑤였다. 지나치게 꼿꼿하면 그만큼 부러지기 쉬운 법. 그러던 중 임금에게 아뢰는 내용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정직은 고민하며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정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상감께 아뢰는 일이 잘못되어 귀향을 가게 될 것 같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오만 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 어쩌겠소. 다음 날 이른 아침, 임금은 이정직이 올렸던 상소 내용이 나라에 불충했다는 죄목으로 이정직을 잡아들였다. 거짓으로 고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다니 당장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임금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는 이정직을 결박하여 웅하차에 태웠다. 오늘 떠나시면 언제나 다시 뵈오리까. 아내가 통곡하며 우마차에 매달렸다. 내가 돌아오게 되는 것은 달걀 위에 달걀이 서게 된다면 그때나 돌아오게 될 거요. 부디 잘 있으시오. 이정직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 말을 남기고 문경으로 귀향을 떠났다. 아내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때론 무뚝뚝하고 고집센 남편이었지만 속마음은 자상한 사람이었다. 몇 날 며칠을 울며 몸부림치던 아내는 남편이 떠나며 한 말이 생각났다. 달걀 위에 달걀이 서게 된다면 그때나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뜻으로 한 얘기였지만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늘의 뜻에 맡겨보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아내는 그날부터 기도를 드리며 낮이나 밤이나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세우려 해도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내 기도가 부족한 탓이야. 아내는 정성을 다해 달걀을 올렸다. 달걀이 수도 없이 깨지고 계절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아내의 기도와 달걀 세우기는 멈추지를 않았다. 그건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애절함이기도 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장 밖으로 아내의 기도가 그치지 않았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었다. 하루는 임금이 평복으로 갈아입고 민심을 살피려고 자명에 나섰다. 이정직이 귀향을 가자 임금에게 관리의 부정이나 백성들의 고충을 직언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임금은 비로소 이정직이 없음을 아쉬워하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자 민심을 살피러 나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정직의 집 근처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고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더냐? 저희도 알 수 없는 말이옵니다. 임금이 수행원에게 물었지만 모두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다.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당장 사람을 시켜 무슨 말인지 알아오도록 했다. 이정직의 집에서 돌아온 신하에게 사연을 들은 임금은 처의 지성을 가상히 여겨 당장 이정직의 죄를 사면해주고 귀양에서 풀어주었다. 그대가 돌아온 이유를 아는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니다. 내 은혜가 아니라 처의 정성으로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우려 했기 때문이로다. 임금은 아내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직은 아내를 꼭 껴안았다. 당신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어. 모든 게 당신 덕이요. 그 뒤로 이정직은 아내를 지극히 아끼는 사랑꾼이요. 백성들의 고통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서슴없이 관찰하는 홍문관 대제학이 되었다. 암행어사를 살린 천서방의 아내. 옛날에는 험한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산적을 만나 봉변을 당한 경우도 많았다. 함경도 풍산엔 높고 험하기로 이름난 금폐령이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얼마나 높고 험한지 한 번 고개를 넘으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남노한 차림의 한 나그네가 이 고개를 넘다가 산기슭에 이르러 그만 탈진에 쓰러지고 말았다. 때는 봄철이라 마침 나물 캐러 온 마을의 아낙네들이 쓰러진 나그네를 발견했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세상에나, 빨리 가봅시다. 아낙네들이 가까이 가보니 어떤 사내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들 쳐다만 볼 뿐 누구 하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를 어째, 이럴 땐 남자들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저만치 떨어져 선 채 무섭다면서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가까이 가서 누군지 확인이라도 해보자고. 혹시 마을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하고 말했다. 그려, 다 같이 가보세.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쓰러진 남자 옆에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구먼. 다행히 아직 살아있어. 그려, 숨은 쉬는 것 같아. 고개를 넘다가 쓰러진 모양이야. 아이고, 가엾어라. 이 일을 어쩌면 좋다냐. 아직 숨이 붙어있는 걸 알면서도 여자들은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만 있었다.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그렇다고 살릴 방도가 있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그냥 갑시다. 살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자기 운명인데 우리가 어쩌겠어. 하며 매몰차게 말했다. 그 여자의 말이 끝나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인정 많은 천서방의 아내가 말없이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젖가슴을 헤치고 쓰러진 사내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는 게 아닌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이 불어 있었다. 어머나! 아이고 맘칙해.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기겁을 했다. 그리고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쭈뼛쭈뼛 뒷걸음질 치더니 몇 사람은 아예 산을 내려가 버렸고 한두 사람은 멀찌감치 떨어져 수군거렸다. 하지만 천서방의 아내는 그러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사내에게 젖을 입에 물렸다. 한참이 지나자 사내의 얼굴에 핏기가 돌더니 몸을 뒤척이며 의식을 차리는 것이었다. 누구시오? 여긴 정신이 드시나요? 다음 순간 천서방의 아내는 드러난 젖가슴을 급히 감추고는 뒤로 물러갔다. 사내는 상황을 판단하고는 여자에게 감사했다. 댁이 아니었다면 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고개를 넘어오는데 도중에 기운이 빠져 쓰러진 것 같소이다. 쉴 곳을 찾으니 보이진 않고 택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사내는 비틀비틀 일어나 걸으려고 했다. 마을로 내려가면 쉴 만한 곳이 있으니 같이 가세요. 그렇게 사내는 천서방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로 내려왔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이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산에 같이 올라갔던 이웃 여자를 따라 천서방이 분이 나서 벌개진 얼굴로 나와 있었다. 서방 있는 여자가 뭐하는 짓이야? 천서방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여자를 밀치더니 사내의 멱살을 잡았다. 넌 뭐하는 작자냐? 그리고는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천서방을 말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사내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여보시오,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사내가 애원했지만 천서방의 귀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한 상태라 사내는 천서방 앞에 힘 한 번 쓸 수 없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듣기 싫어, 이 음탕한 여편네야.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기세였다. 그때였다.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마패다. 누군가 그걸 보고 소리쳤다. 그렇다. 사내의 손에 들린 건 바로 암행어사의 마패였다. 천서방은 그걸 보더니 그만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소인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의사는 옷을 털고 일어나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말도 들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사람을 패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로다. 하지만 내 아내 덕분에 목숨을 건진 몸, 아내 덕분에 무사한 줄 알아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정말 훌륭한 여인이니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 어사는 그 말을 남기고 가던 길로 떠나갔다. 어사가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휴, 어사인 줄 모르고 큰일 날 뻔했네. 천서방 자네 일 났구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겁을 집어먹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천서방은 후환이 두려워 초조함을 금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관가에서 천서방 내외에게 출두하라는 명이 내렸다. 암행어사를 두들겨 패더니 이제 큰일 났구먼. 천서방 내외가 관가에 나가니 중앙에 바로 그 어사또가 앉아있고 고을사또가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른 죄를 알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내 죄를 물어야 하지만 훌륭한 아내를 둔 덕분에 다행인 줄 알아라. 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니 고을 사또에게 명했다. 인명을 구하기 위해 부끄러움도 마다치 않은 저 여인으로 인해 나라의 소임을 맡은 이 몸이 후함을 받았으니 합당한 상을 내리기를 청하겠소. 고을 사또는 천서방 내외에게 많은 상금과 전답을 내려주었다. 풍산에 있는 그 고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임금에게도 알려졌고 이후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선 폐를 지니면 그 고개를 넘지 말라고 팻말까지 세웠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고개를 금폐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어머니와 떠돌이 약장수. 이 의원의 아들 제덕은 어려서부터 배움에는 뜻이 없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돈만 물쓰듯 써댔다.
게다가 풍족한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마저 없었다. 제덕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의서를 볼 만큼 글도 깨우치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학문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성격 좋고 입담 좋고 돈 잘 쓰는 제덕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좋은 친구였다. 얘야,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아버지한테 일 좀 배워라.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배울 테니까요. 하면서 태평하게 문 밖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제덕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종기 특효약을 만들어 왔다. 특효약이 얼마나 잘 팔리던지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아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사실 종기 특효약은 이 의원만 아는 특별한 조제법이 있었다. 대를 이어서 전수해야 할 아들이 있었지만 이래저래 미루다 보니 벌써 제덕이가 15살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속이 탔다. 일을 배워서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모양이니 말이다. 아이고, 쟤가 저러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 의원이 하는 조제법을 어깨너머로 훔쳐보는 게 고작이었다. 성격이 대꾸챙이 같은 남편은 아내가 뭘 물어봐도 답해주는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분명히 새벽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 어머니가 가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장례를 치른 제덕은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자신을 책망도 하고 후회도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었다. 넋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제덕은 어머니와 힘을 합쳐 아버지의 종기 특효약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어미가 일러주는 대로 한번 조제해 보아라. 제덕은 의서를 볼 만큼 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제조 비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처지였지만 어머니는 오랫동안 어깨너머로 훔쳐보았던 비법을 제덕에게 알려줄 작정이었다. 필요한 약재와 조제법을 대충 익혀두었으니 한번 만들어보자. 의원 집안 자손이지만 전문 지식이나 의술을 배우지 못해 남편의 업을 이어갈 수 없음을 늘 한탄하던 어머니가 필요한 약재를 모아 고약 만드는 비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자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아버지 생전의 고약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제 다 되었다. 고약을 다시 팔 수 있겠구나.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그런데 정식으로 의술을 배우지 못한 제덕을 아무도 의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 의원이 있을 때나 믿을 수 있지. 그 아들이 만들었다는데 효험이 있겠어? 의술을 정식으로 배우지도 못했다던데. 그동안 이 의원의 종기치료법을 신뢰하던 사람들도 제덕이 만든 고약에 대해 썰렁한 반응을 보였다. 의서를 보지 못하는 까막눈인 까닭에 제덕 또한 의원문을 열어놓고 떳떳하게 손님을 받지 못했다. 돌아다니면서 팔자. 약효는 확실하니까. 제덕은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고약을 만들어 전국을 도는 떠돌이 약장수가 되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제덕에게 산 고약을 붙이고 낫지 않던 종기가 효험을 보자 입소문을 타고 떠돌이 약장수 제덕의 고약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제덕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떠돌이 약장수가 파는 고약을 붙이면 종기가 낫는다고 하는데 그걸 좀 알아보거라. 그 소문이 세도 있는 대감들 귀에까지 들어가
근본 없는 떠돌이 약장수의 고약이 양반들 사이에도 널리 퍼졌다. 그 무렵 대감집 젊은 마님이 머리에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의원에서 아무리 처방을 해도 종기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다.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된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치던 시부모는 며느리가 머리에 종기까지 앓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불렀지만 모두 한결같은 소리만 했다. 어떤 처방을 해도 병세가 차도가 없습니다.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손을 놓았다. 그때 누군가 대감에게 말을 꺼냈다. 시중에 떠도는 약장수의 고약이 특효약이라고 하던데 그걸 한번 써보는 게 어떠할지요? 그래, 당장 그 약장수를 불러오거라. 대감은 며느리가 머리에 난 종기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다. 떠돌이 약장수 제덕은 그 집 하인을 따라 젊은 마님을 방문했다. 자색이 빼어난 여인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이걸 붙이시면 2, 3일 후에는 효험이 있을 겁니다. 과연 젊은 마님은 고약을 붙인 후 2, 3일이 지나자 제덕의 말대로 통증이 가라앉고 그렇게 고질적으로 괴롭히던 머릿속 종기가 차도를 보였다. 제덕은 이후 수시로 그댁에 들락거리며 마님을 치료했다. 어느 날 치료가 끝나고 방을 나오자 하인이 모기만한 소리로 속삭였다. 훌리 치르고 3달도 안 되어 혼자 몸이 드시더니만 종기까지 잘 좀 치료해 주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혼자 몸이라니? 제덕은 그 젊은 마님이 3년 전에 청상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살을 간 넘은 젊은 마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생기 없는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하지만 제덕이 누구인가? 어린 시절부터 밖으로 싸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귀동냥한 상식이 어지간히 많고 입심이 청산유수인 약장수 아닌가. 제덕을 만난 후 젊은 마님의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때로는 농도해가며 빙그레 웃기도 했다. 여인의 생기 없던 얼굴이 발그스레하게 변했고 두 볼은 홍조를 띠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였던가 제덕의 가슴에는 불이 붙기 시작했고 여인에게 가슴 설레는 연정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은 여인의 방문을 나와 후들거리는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대감은 부인에게 은밀하게 입을 열었다. 임자, 며느라기 내보냅시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디로 보내자는 겁니까? 저 약장수 있잖소. 보아하니 젊은 사람이 심성도 착하고 쓸만한 것 같소이다. 그날 밤 대감 내외는 오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 어느 날 저녁 대감이 제덕을 불렀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이보게,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대감은 제덕의 손을 잡았다. 자네, 우리 며느리 데리고 오늘 밤 떠나주게. 그 시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야, 오늘 밤 떠나거라. 저 약장수본이 쓸만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겠더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홀로 살겠니? 시부모의 진심 어린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여인은 약장수를 따라 먼 길을 떠났다. 그 후 제덕은
학식이 있는 현명한 아내 덕에 의술을 배워 정식 의원 자격을 얻고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 해에 한 번은 꼭 대감집을 찾아 문안 인사를 드렸다. 자네 왔는가? 어서 오게나. 대감은 제 덕이 오는 날이면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오곤 했다. 젊은이와 춤추는 요정. 두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깊은 숲속에 살고 있었다. 형은 동생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몸집도 크고 힘도 셌다. 형은 집안의 모든 어려운 일은 동생을 시켰으며 부모님이 동생에게 주는 좋은 물건은 모두 가져갔고 가끔은 동생이 아파서 울 때까지 마구 때리기도 했다. 만약에 동생이 이런 일들을 부모님에게 일러바치기라도 하면 더 세게 때렸고 동생은 불평하지 않는 게 더 나았다. 마침내 동생은 형의 괴롭힘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집에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떠나자.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어느 날 아침 활과 화살, 신발 한 컬레를 더 챙겨 작은 아들은 더 살기 편한 곳을 찾으려고 집을 나섰다. 작은 아들은 몸집은 작았지만 달리기가 매우 빨랐다. 무척이나 빨라서 달려가면서 활을 쏘면 날아가는 그 화살을 앞질러 달려갈 정도였다. 그는 집을 나와 빠르게 달려 밤이 되었을 때는 집에서 아주 멀리 와 있었다. 숲속에서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으려니 따뜻한 집과 부모님이 생각났고 집에 있는 폭신한 침대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괜히 나왔나 봐. 그냥 참고 있을 걸 그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주위에서 나는 온갖 소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했고 무서움과 외로움에 몸을 떨었다. 그때 어떤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노인은 주름지고 세월에 시달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무척이나 인자한 얼굴로 반짝이는 눈은 선한 마음씨를 말해주는 듯 했다. 안녕하시오 젊은이. 어디서 왔소? 어디를 가는 길이지? 노인이 말을 걸었다. 전 먼 길을 달려왔어요. 집에서 멀리 떠나 외롭고 지쳤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고 행복한 나라로 가려고요. 착한 젊은이 같군요. 먼 길을 왔다고 했지? 나는 편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왔어. 처음 여행할 때는 나도 당신처럼 어렸어. 이젠 늙고 등도 휘어지고 주름도 많지? 나는 아주 먼 길을 여행하고 왔지. 아주 긴 인생의 길이지.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다. 어르신이 떠나왔다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편하고 행복한 곳이라면서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그곳은 절대로 갈 수 없어. 그곳은 젊음의 땅이라는 곳이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네. 그곳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요. 자네가 이미 그곳을 지나왔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늦은 걸세.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젊은이는 노인의 신발이 먼 여행길에 해지고 발이 다친 것을 보자 노인에게 여분으로 가져온 신발을 건네주었다. 노인은 매우 고마워하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에게 주며 말했다. 이걸 받으시오. 여행 동안에 필요한 일이 생길 때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야. 나는 여행을 거의 끝마쳤으니 이젠 필요가 없지. 자넨 갈 길이 아직 머니까. 그리고 노인은 그곳을 떠나버렸다. 젊은이는 작은 상자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노인이 준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엄지손가락만한 요정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뚜껑이 열리고 상자 안에 빛이 들어가자 그 요정은 춤을 멈추고 말했다. 원하는 게 뭐야? 젊은이는 그 요정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요정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상자를 닫고 대답했다. 저는요, 아주 아름다운 나라로 가서 예쁜 아가씨를 친구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외롭거든요. 갑자기 어둠이 엄습하면서 젊은이는 순간 깊은 잠에 빠졌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잠을 자던 몇 초 동안에 아주 아름다운 나라에 와 있다는 걸 알았다. 그곳은 나무와 꽃이 있고 멋진 강이 흐르고 많은 새가 노래하는 곳이었다. 젊은이는 마을 끝에 있는 집에 들어섰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집에는 그 노인뿐이었다. 할머니는 그를 보자 울기 시작했다. 왜 우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나는 꿈에서 네가 올 거라는 걸 알았지. 너는 친구와 아내로 삼을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찾으려고 왔지. 그 아가씨는 이 마을에 살고 있어. 그 아가씨의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지. 이 마을의 주장이란다. 그는 자신의 딸을 차지하려는 젊은이에게 몹시 어렵고 위험하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마쳐야 한다고 요구한단다. 만약 실패하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그녀에게는 구원자가 많았지만 다들 임무에 실패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너도 실패하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하구나. 할머니는 아까보다 더 크게 울었다. 그러나 젊은이가 말했다. 어떤 임무든지 문제 없어요. 날 죽일 수 없을 겁니다. 젊은이는 춤추는 요정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걸 알았다. 젊은이는 추장의 사랑스러운 딸에게 구원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추장은 그에게 딸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을 나열하면서 모든 구원자가 이 어려운 임무에 도전했고 실패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다. 성공하는 자만이 딸과 결혼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도전하겠다고 하자 추장이 말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산 때문에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지 못한단 말일세. 내 딸과 결혼하려면 그 산을 치워버려야 하네. 젊은이는 그날 밤에 산을 치워놓겠다고 약속했다. 추장은 당연히 그 일을 하지 못할 거로 생각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그는 커다란 나무들이 솟아있고 한쪽 절벽에는 돌로 벽을 두르고 있는 산으로 갔다. 상자를 꺼내서 열자 요정은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그를 보고 멈췄다. 원하는 게 뭐야? 젊은이가 말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산을 없애주세요. 알았다. 요정이 말했다. 젊은이는 상자를 닫고 잠에 빠졌다. 밤새 단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 산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주위는 온통 풀밭뿐이었다. 태양은 아직 동쪽 하늘에 조금만 올라와 있었지만 마을 어디서나 동트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장이 일어나 몹시 놀랐다. 그는 딸을 잃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젊은이를 불러 또 다른 임무를 주기로 했다. 젊은이가 추장에게 딸을 달라고 하자 추장이 말했다. 다른 임무를 하나 더 맡기겠네. 이곳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나의 적들이 살고 있지. 그들은 매우 골칫거리야. 마을을 부수고 모든 사람을 쫓아내야 내 딸과 결혼할 수 있어. 오늘 밤에 그 일을 마무리하게. 추장은 이번에야말로 젊은이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젊은이는 바람같이 뛰어서 마을의 경기에 도착했다. 상자를 꺼내 열자 요정이 춤추기를 멈추고 말했다. 원하는 게 뭐야? 오늘 밤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 주세요. 알았다. 그리고 그는 상자를 닫고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밤새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 마을은 없어져 버리고 주변이 온통 적막했다. 살아있는 거라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숲의 소리뿐이었다. 밤사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멀리 떠난 뒤였다. 젊은이는 추장에게 돌아가 일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추장은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했고 심부름꾼은 돌아와서 임무가 완성되었다고 보고했다. 추장은 자신이 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젊은이가 대단한 힘을 가졌다는 걸 알았다. 나의 사랑스러운 딸과 결혼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추장은 그들 부부에게 커다란 집과 하인들을 주었고 그들은 매우 행복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젊은이가 하인들과 숲속으로 사냥을 갔다. 그는 사냥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마법 상자를 가지고 가는 걸 깜빡했다. 외투 주머니에 상자를 남겨둔 것이다. 그의 집에는 젊은이의 재산을 탐내는 못된 하인이 있었다. 그 하인은 주인이 그 상자를 열어 얘기하는 걸 보았다. 그는 주인이 사냥을 나간 사이 그 상자를 훔쳤다. 하인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서 요정이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불빛을 보자 멈추고 말했다. 원하는 게 뭐야? 하인은 잠시 당황했으나 마침내 주인의 비밀을 알아낼 기회를 찾아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원하는 게 뭐냐고? 요정이 다시 물었다. 하인이 말했다. 이 집과 집안의 물건들을 모두 숲속으로 옮겨줘. 그리고 그는 상자를 닫았다. 갑자기 어둠이 엄습했고 몇 초 후에 다시 빛이 들자 집과 안의 물건들은 모두 숲속 깊은 곳으로 옮겨져 있었다. 곧 사냥꾼들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집에 와보니 집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내도 하인도 모든 재산도 깡그리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는 곧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다. 이 못된 하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을 떠나면서 어머니가 준 마법 활과 화살을 꺼내들고 숲속에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화살을 쫓아 달려갔다. 화살이 숲속 먼 곳에 떨어지자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기 집을 발견했다. 바로 저기 있군. 그래, 여기 숨어 있다가 밤에 들어가 상자를 찾아야겠어. 그는 밤이 될 때까지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밤이 되자 그는 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방에 걸려있는 자기 외투를 발견했다. 아, 여기 있군. 있어 다행이야. 그는 살며시 외투를 집어들고 주머니 안에서 상자를 꺼냈다. 그걸 열자 안에서는 요정이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원하는 게 뭐야? 요정이 말했다. 이 집과 안에 있는 모든 걸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주세요. 알았다. 젊은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젊은이는 상자 속의 요정에게 못된 하인을 아무도 모르는 먼 나라로 보내라고 말했다. 하인은 아주 먼 곳으로 보내져 이곳저곳 떠도는 떠돌이가 되었다. 그 후 젊은이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다시는 상자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상자를 갖고 다녔다.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요정은 언제나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추장이 죽자 젊은이는 그 부족의 추장이 되었다. 그는 주름진 노인이 걸어왔던 인생의 먼 길을 여행했다. 얼굴에 주름이 지고 등이 굽어지자 상자의 요정에게 자기를 젊음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건 춤추는 요정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었다. 인생의 먼 길 끝에서 젊은이는 노인이 되어
엄청난 일을 해낸 상자를 남겨두고 언덕 너머로 사라지게 되었다. 말을 탄 거만한 남자. 이른 아침에 카를로스라는 젊은 농부가 니코야라는 도시를 향해 무덥고 먼지가 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다. 어깨에는 가지각색의 커다란 보따리를 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음식물과 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짐은 무거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두 다리로 걸어가기엔 너무나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이다. 카를로스는 망고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걸음을 멈추었는데 앞에 다리 4개를 가진 동물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건 은빛 안장과 곱비를 매단 크고 검은 말이었다. 말 등에는 거만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시오. 카를로스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시오. 낯선 남자가 대답했다. 과달루페 성모님을 모시는 축제를 보러 니코야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렇소. 성모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매년 간다오. 내가 드릴 선물은 보잘것없지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무척 덥고 니코야로 가는 길은 멀고 하니 그 말을 함께 탈 수 없겠소? 낯선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당신 짐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내 말이 우리 둘과 당신 짐보따리까지 싣고 간다면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소. 그럼 이만.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근사한 가죽 부츠의 뒤축으로 말의 옆구리를 한번 툭 차더니 서둘러 떠났다. 카를로스는 니코야까지 걸어가려면 뭔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짐보따리를 풀어서 구운 옥수수빵과 말린 생선, 그리고 잘 익은 바나나를 꺼내 먹고는 호리병에 물을 몇 모금 들이마셨다. 음식을 만족스럽게 먹고 기분이 좋아진 카를로스는 망고나무 아래에 누워 낮잠을 청했다. 한편 그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말을 탄 부유한 남자가 조금 전 젊은 농부와의 만남을 떠올리고 있었다. 생각 없는 얼간이 같으니라고. 자기와 그 쓸모없는 짐을 싣고 니코야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묻다니 말이야. 내가 하인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남자는 거만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태양은 하늘 꼭대기에 솟아 있었고 더욱 뜨겁게 이글거렸다. 말을 탄 남자는 목덜미를 수건으로 닦고 메마른 입술을 침으로 죽였다. 바보같이 도시락을 잇다니. 간식을 좀 싸왔어야 했는데. 니코야까지 아직도 몇 마리나 남았는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 그 농부의 짐 크기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음식을 챙겨왔을 텐데. 말을 태워주고 점심을 좀 얻어 먹어야 하겠어. 말을 탄 남자는 다시 말을 되돌려서 길 위에 있던 망고나무 그늘로 향했다. 거기에는 카를로스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게다가 바나나 껍질과 생선뼈와 빈 물병이 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다. 젊은 농부의 보따리는 아주 작아진 것 같았다. 말은 큰 소리로 콧김을 내뿜었고 그 소리에 카를로스는 잠에서 깨었다. 그는 말을 탄 부유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왜 돌아왔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이요. 잘 생각해보니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준다면 당신과 짐보따리를 태우고 니코야까지 함께 가겠소. 친절하신 제안이군요.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제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니 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소. 푹 쉬었기 때문에 남은 여정을 걸어갈 힘도 충분해요.
니코야에서도 우리의 갈 길은 또 갈라지겠지요. 안녕히 가시오. 카를로스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부유한 남자를 뒤로하고 카를로스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